2024년 12월을 아마 또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격동의 역사가 또 대한민국 전체를 휘몰아치고 있죠. 아직 이 과정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강의를 하면서 떠오르는 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기도 하고 이 앞에 헌법재판소 앞에 지금 집회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 그리고 경복 북령부터 지금 이렇게 쭉 계속 시위를 위해 모이고 있는 깃발을 보면서 제가 여기로 왔는데 참 이게 그냥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나라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역으로 보면 민주주의가 굉장히 안정되고 정착되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언제든지 이렇게 극단적인 반동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서 이 사건과 이 사태가 우리 국민 전체에 어떻게 내면화될지 그리고 이것이 이후에 향후에 대한민국의 역사, 정치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해서 정상적인 국가의 기능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날따라 저는 술 약속이 일찍 끝나서 9시쯤에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집에 우리 아들 둘은 술 먹고 있었고 우리 처도 다른 데서 이제 모임을 갖고 있어서 10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뉴스를 보다가 뭐 재밌는 거 없나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얼굴이 탁 나타나더니 뭐라 읽기 시작하는데 내용을 제가 보다가 아니 저런 얘기라면 다음날 아침에 10시쯤에 담화문을 발표하면 되지 왜 밤 10시 반에 저걸 갑자기 발표하지? 그리고 이제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보고 있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라고 딱 말을 하는 순간 이게 해머로 머리를 딱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장난인가? 근데 그 순간 이거 실제 상황이구나. 제가 제일 먼저 했을 행동이 뭘까요? 5분 후에 제 전 보좌관이 급히 문자를 보내서 일단 대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선포하면 일단 야권 인사, 민주 인사부터 연행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캐리어를 하나 꺼내놓고 일단 세면도구부터 챙겨놓고 그때 좀 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이제 TV를 보고 있었죠. 근데 어쨌든 이제 상황은 여러분 다 보셨을 테니까 실시간으로 그걸 보면서 계엄군이 완전히 국회를 제압하지 못하고 우원식 의장 이제 이 사회로 질서 있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진행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다시 캐리어에서 짐을 빼고 캐리어를 다시 원위치 시켰습니다. 이제 이건 이 정도면 뭐 문제가 없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와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는 짐을 싸서 차에 싣고 움직인 사람도 꽤 있었어요. 우리는 80년대에 검색, 예비 검속, 연행, 체포를 늘 밥 먹듯이 당한 사람들이라 딱 본 순간 벌써 짐 싸는 게 생활화돼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포고문을 다시 좀 아주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게 대통령 윤석열은 왜 계엄을 선포했을까? 의도가 뭘까? 부터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포고문 내용에 바로 이 계엄의 목표가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을 하면 첫 번째 일단 의회를 장악해서 무력화해서 첫 번째 의회를 무력화하고 선관위를 뒤져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오면 이번 22대 총선을 무효라고 선언하고 이 무효로 당선된 사람들을 일단 다 무력화시킨 다음에 총선을 다시 치르려고 했구나. 지금 다수당, 민주당과 야당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 국면에서는 대통령 윤석열이 설 땅이 없다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그런 반동적인 행위를 한 것이고 목표는 일단 의회를 무력화하고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겁니다. 선관위를 건드렸다는 것은 총선을 다시 치르겠다는 그런 의도죠.
계엄령하의 총선이라고 하면 그 총선이 과연 정상적인 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총선이 치러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2차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놀라운 일이 의사들을 처단하겠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본 포고문 중에 누구를 처단한다 이런 표현을 제가 역대 계엄의 포고문들을 쭉 뒤져봤는데 정당활동 금지라든가 뭐 사회의 공공질서 유지 뭐 이런 것들은 쭉 들어갑니다만 의사들을 처단한다는 표현은 처음 봐가지고 이 사람이 목표로 하는 것에 크게 말하면 그냥 공공의 질서를 다시 회복한다 이렇게 하면 될 걸 굳이 의사를 처단한다고 해서 적개심을 드러낸 걸 보면 이 사람이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목표는 명백히 정부의 정책에 따르지 않은 모든 자는 다 반정부 인사고 이들은 다 반국가 세력이므로 이들을 처단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상이 아니구나. 그러나 목표는 이런 것이었구나. 세 번째, 당일날은 몰랐습니다만 며칠 지나서 체포할 대상 명단에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잖아요. 이재명,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어쨌든 그의 의도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를 떠나서 이거는 의회를 무력화해서 다수당 체제, 야당 중심의 의회 때문에 무력화된 것을 복원하겠다고 하는 목표가 있다면, 근데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체포자 명단에 한동훈 씨가 들어가 있는 것이 제게 되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야당을 상대로 탄압하거나 제압한 적은 있어도 집권당의 대표를 체포 명단에 포함시켜서 실제 연행하려고 했던 시도를 한 일은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이유구나.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그게 사실은 겉으로 표방한 명분보다 실질적인 목표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이번 정변을 일으킨 목표가 단순히 야당과 사회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목표를 떠나서 집권당까지 무력으로 제압해서 전체적으로 자신들이 유리한 질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획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계엄은 그러면 왜 실패했느냐? 여러분 이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그들이 예상한 것보다 우원식 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이 30분 이내에 15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직결할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정말 계엄군이 도착하는 시간보다 빨리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해서 본회의장을 지킨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허를 찌른 그런 군사행동보다 빠른 이제 행동들을 한 것이죠. 두 번째는 제가 화면을 보면서 되게 이제 감동받은 건데요. 그 계엄군들이 중무장하고 들어와서 그 앞을 막고 있는 보좌진 당직자들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계속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투입된 부대들은 고도로 훈련된 전쟁의 수단들이기 때문에 비무장한 민간인들 몇 명 제압하는 거는 마음만 먹으면 일도 아닌데 뭘 의미하냐면 초급 지휘관들이 자기 상사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소극적으로 태업을 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이 양반들이 80년 광주의 버금가는 폭력을 행사하면서 무력으로 진압했다면 거기 있는 뭐 100여명에서 200여 명을 제압하는 것은 저는 30분 아니면 끝났을 거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력으로 제압하고 발길질을 하고 넘어뜨린 다음에 수갑에 준하는 제압 장치로 다 묶어버렸다면 굉장히 비극적인 결과가 올 수도 있었고요. 또 대통령이 전화해서 본회의장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다 가스 살포하고 방독면 쓰고 들어가서 끌어내면 다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거죠.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일날 벙커에서 제일 분노하게 만들었던 사안이 바로 이 문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실패의 원인이고요. 또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급히 달려온 시민들이 국회 주변을 에워싸고 추가적인 어떤 군사 활동들을 막을 수 있도록 또 자칫 잘못하면 대형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다고 하는 위협이 군 지휘관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시민들이 바로 달려와 준 것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계엄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핵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절차들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지켜보셔야 될 얘기입니다만 이게 2016년도에 제가 진행했던 박근혜 탄핵과 다른 점은 박근혜 탄핵은 그 박근혜와 최순실이 연루되었던 국정농단의 사실과 진실들을 밝혀가면서 점차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키고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그 사건 자체들을 계속 폭로하면서 빌드업해갔던 단계적 과정을 겪었던 탄핵이었다면 이번은 계엄이라고 하는 유연적이고 불법적인 이 사건에 대한 바로 즉각적인 반응으로 탄핵이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이 전체적인 성격이 좀 다른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에 어떤 일들이 진행될 것이냐는 것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탄핵은 의결되어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심리가 들어가면 이제 그 2016년, 17년 3월까지도 탄핵은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판과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검사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맡는 거고요. 지금으로 보면 정청래 의원이 일종의 탄핵 소추 단장이 되는 거고, 그게 2016년도에는 아이러니컬하게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시 새누리당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저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탄핵을 진행했고, 그때 당시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잘했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 2개월 정도를 지역구인 강릉에 내려가지 않고 아예 헌법재판소에 거의 매일 출근하면서 재판이 있는 날마다 가서 적극적으로, 또 검사 출신이어서 법조인이니까, 그리고 그분을 돕는 변호인단이 한 20여 명이 같이 율사들하고 함께 활동을 해서 탄핵을 이제 인용될 수 있는 그런 재판을 끌고 갔었죠. 개인적으로는 정청래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데 법사위원장으로서 이 탄핵 소추를 잘 끌고 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만, 그 요번에 발표한 공동 대변인단 변호인단을 보니까 변호인단을 보니까 뭐 헌법재판소 출신들이 쫙 차여져 있어서 정청래 의원이 그거를 그대로 읽어만 주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잠깐 농담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 이제 바로 조기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의 추측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내려진 날보다는 더 길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소요되었던 92일보다는 짧을 것이다. 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서 넘길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는 13가지였거든요. 나중에 그걸 7개로 압축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내란과 쿠데타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다뤄야 할 사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사안의 복잡성은 있지만 적어도 2016년, 17년은 13번의 재판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심리를 각 건별로 1항, 2항, 3항, 4항, 그래서 좀 길게 할 수밖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재판이라는 것은 재판에 붙인 공소장의 항목별로 심리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항목을 넓히지 않고 되게 압축해서 넘겼기 때문에 심리가 좀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어떤 분들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누가 임명했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변동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그 당시에도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5명이었고 우리가 국회 추천한 사람이 그때 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수로 분류된 사람이 그때 8명 중에 5명이었습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오판을 불러일으킨 원인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탄핵 재판에 가도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 재판 자체는 그렇게 있는 걸 없는 거로 만들고 없는 걸 있는 거로 만들기는 어려운 것이 역사의 기록이라, 각각의 재판관들도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이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령이었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에 그가 보수적이었느냐 혹은 진보적이었느냐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헌법재판관의 추가 임명 문제가 있는데 아마 그것도 저는 뭐 한덕수 총리가 그 정도는 알아서 잘 할 거라고 보고요. 2016년도에 논쟁이 되었던 것이 한성남은 박한철 소장이 1월 달에 그러니까 12월 3일 날 헌법 탄핵이 의결되어서 헌법재판소를 넘겼는데 소장을 하던 박한철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아주 보수적인 사람인데 그분이 1월 13일 날인가 임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 후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저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또 여러 사람들 또 뭐 다 의논을 하고 자문을 구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인 경우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받았어요. 비공개적으로. 이게 다수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석을 비워놓고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하도록 하면서 8명이 판결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국회가 추천해서 한 재판관의 경우는 임명할 수 있다. 그건 통상적인 임명으로 봐야 된다. 그러나 추가 임명은 그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의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어제 권성동 대표가 국방장관을 임명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건 위헌입니다. 그것은 추가적인 임명,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거지 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안보적으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임명돼야 한다고 하는 그 취지는 동의해도 그와 별개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진짜 대통령이냐 아니면 그냥 대행이 업무를 하는 것이냐 하는 법적인 해석은 이미 분명히 내려져 있고 그래서 그것은 좀 진행하기 어렵다. 그리고 권성동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추천 몫을 임명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유권 해석을 했냐면 임명할 수 있다. 권한대행이 국회 몫은 임명할 수 있다고 이미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권 해석을 이미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거역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는 건 이후의 과정에서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요인 중에 헌법재판관의 수가 적어서 혹은 그 중에 누구의 뭐 인척 관계라더라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것은 감시는 해야 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일 가능성은 없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최근 민주당 제 책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어 있지만 이 현안들이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최근 현안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이따 북토크라고 또 우리 뭐 박병원 선생이 진행하는 데서는 제 책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덕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도 또 지금 최근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항들이죠. 한덕수 씨는 저희 정부 때도 국무총리를 했고요. 민주당은 이분에 대한 탄핵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저도 관여해서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결정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자체를 가지고 탄핵하는 것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 법안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거부권을 한번 행사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그것의 연장선에서 통상적인 거부권 행사로 봐야 된다. 이제 법률적으로는 저는 이 정책들과 이 법률이 그대로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탄핵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거부권 이 사람이 대통령이 아닌데 왜 거부권 행사했느냐 이 문제로 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계셨는데 사실은 전례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됐을 때 고건 총리가 당시 권한대행인데 그분이 그때 법안을 2건을 거부권 행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때는 거부권을 행사해도 된다고 권한대행의 권한을 해석했으면서 지금은 법률 거부권 행사 권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논리적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탄핵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건 내란 특검의 경우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내란 사건의 피의자로 좀 조사를 받고 있고 내란 특검은 바로 이러한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피의자로서 자신에 대한 처벌을 막으려고 하는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가 있고요. 또 국가적으로 이 엄청난 사건의 진상을 막으려고 규명을 막으려고 하는 행위로 해석해서 탄핵하면 그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고를 하는 겁니다. 내란 특검을 거부하면 탄핵한다. 이거는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그거는 고민을 좀 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어요. 김건희 특검은 거부하고
내란 특검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굳이 특검을 도입하지 않아서 얻을 실익이 한독수역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가지 않겠냐. 다만 시점을 언제로 할 거냐 이 문제인데,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의 대체적인 입장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실제 국회에 군인을 투입한 일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정도까지는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은 인정합니다. 근데 왜 탄핵에 찬성하지 않느냐? 그 다음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놔뒀으면, 그들의 주장이죠. 가만히 놔뒀으면 사법부의 단죄를 받아서 대통령 출마의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이재명 후보에게 대통령이 되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도 또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건 막아야 된다 라고 하는 논리인데, 이게 보수층 안에서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동의를 얻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알지만 윤석열의 지지율은 떨어지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25%대에서 딱 고착되어 있는 건 이 논리로 보수와 국민의힘 지지자가 뭉쳐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국론 분열의 가능성이 있는 일이고, 우리가 이 변수를 그 다음 조기 대선이 있을 때에 어떻게 잘 헤쳐나갈 것인가의 과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의회를 불신하고 민주당의 부족한 점을 질타했습니다만, 민주주의 위기가 왔을 때 거리의 시민들과 함께 연합해서 의회 안에서 이 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곳은 의회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국민들이 지난번에 다수당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압도적인 다수당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이 계엄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미래를 내다본 것은 아니지만 지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야당에게 압도적인 다수당을 만들어준 그 결과가, 그 민주주의 선택의 결과가 윤석열을 선택했던 그 결과를 넘어서서 이 역사의 반동을 막아내는 데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과거 80년대에는 민주적인 절차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광장에서, 거리에서 싸우는 것을 주로 했다면, 그만큼 정치의 소중함, 그리고 의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의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더 발전시키는 일을 구상할 것인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읽는 사람들이 이 취지에 좋은 정치 인재들을 많이 발굴해서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말이 한결 더 반가웠던 이유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출마했으면, 지난번에 제가 이 모임 와서 강의할 때는 사선 국회의원 신분으로 강의를 했었죠. 제가 이번에 출마했으면 서대문 갑에서 아마 여유 있게 5선이 됐을 텐데, 제가 그 내려놓은 이유는 바로 저런 취지에 동의해서 이제 4선 정도 했으면 나는 또 다른 정치적인 길을 모색하고 새로운 청년 정치인들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다음 선거 때는 아마 저와 비슷한 취지를 가지고 불출마하는 동지들이 꽤 늘어날 겁니다. 제가 지금도 설득을 하고 있고,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선, 5선 한 동지들에게 요즘 술을 같이 먹으면서 다음에 또 나올 거 아니지? 이제 이렇게 상당수가 그때 가서 얘기하자 이러면서도 표정은 우상호의 길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걸 보고 준비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고민이 좀 생겼어요. 이 조기 대선이 생기면서, 그러면 국민들은 윤석열이 탄핵된 그 다음의 대선에서 과연 지금의 민주당을 선택해 주실 건가? 지금 여전히 불신의 눈을 거두지 않고 있는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된다면 그분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줄 건가, 여유 있게? 저는 녹록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2016년에 탄핵을 하고 2017년도 조기 대선이 5월 9일에 있었을 때 저희는 표정 관리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5월 9일 날 투표가 딱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때 사실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중진들은 좀 경악했습니다.
아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이렇게 폭로하고 어마어마한 탄핵이 완성됐고 그 탄핵의 결과로 대선을 치렀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42%였습니다. 저는 최소한 50%는 넘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도 그랬고요. 거리에 가서 유세를 도와주면 뭐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몰려서 탄핵으로 무너진 나라 문재인으로 다시 세우자 엄청나게 기대했는데 42%. 물론 그때 홍준표가 20%대, 안철수가 20%대, 유승민 뭐 7%대니까 후보가 분열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나머지 3명의 후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홍준표, 유승민은 기본적으로 새누리당 출신이고 또 안철수 씨는 어쨌든 국민의당 후보였으니까 뭐 우리 당하고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42% 득표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탄핵은 했지만 민주당 너희들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는 신호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난 5년간 그 5년간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그런 탄핵에 참여했던 그 촛불 민심에 부합하는 개혁을 했던가라고 하는 평가들이 또 따갑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초반에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또 굉장히 이 남북 관계도 진전시키고 변화의 바람을 많이 만들었지만 그 시대에 우리 시대 정신에 맞는 구조적인 개혁들을 초반에 차근차근 진행해 왔던가라고 본다면 저는 굉장히 냉정한 평가들을 내리는 학자나 지지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했던 저희들의 책임이라는 것도 통감을 하죠. 탄핵 이후에 5년 집권을 한 경험이 있는 우리로서는 조기 대선에서 만약 국민들이 한번 민주당에게 정권을 맡겨주신다면 그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정말 절절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해찬 선배처럼 앞으로 20년은 우리가 먹을 거야 이런 얘기 맨날 하고 다니는 거 이게 좋은 얘기인데 무엇으로 20년을 집권할 건가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다시 세우는 일, 지금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어떤 정책으로 덜어줄 건지에 대해서 정말 절실하게 내놓고 고민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면 저는 또 40% 득표에서 헤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연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단순히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모여 있는 몇몇 국회의원과 몇몇 정책 전문가들의 머릿속에서만 다음 집권 플랜을 짜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정당 얘기는 뭐 지금 좀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민주당이라는 책을 쓴 이유는 여의도 정치를 이제 정리하면서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의 역사를 기록한 자서전 같은 책을 많이 내는데 자기가 몸담았던 이 정치의 역사를 정리해내는 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체험한 것을 중심으로 했지만 민주당이 걸어왔던 역사에 대한 기록들을 좀 남겼습니다. 아마 민주당 역사에서는 최초의 이런 책이 될 거라고 보고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려고 했던 건 민주당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역사이면서 정치의 역사인데 거기에 본질이 무엇이었냐. 사실은 대개 이 3가지 목표를 가지고 25년 진행해 왔다. 첫 번째는 끊임없이 분열해 왔던 정당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이 통합을 추진해 왔던 역사입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강의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고 이 책에 썼습니다만 지금 여러분이 원래 여기 계신 분들의 다수는 민주당 같은 중도 개혁 정당보다는 훨씬 더 진보적인 정당에 관심이 많으실 분들을 보여집니다만 오늘날 왜 진보 정당이 저렇게 괴멸 수준에 가 있냐. 정의당은 한석도 없고 뭐 지금 진보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정당이 지금 한 5개 되죠? 6개 되나요? 이게 뭘 말하느냐. 진보는 이러저런 이유로 다른 세력과 다른 진영과의 그러니까 아예 보수하고의 차별화가 아니라 같은 진보 내에서의 차별화를 너무 즐깁니다. 일반 국민이 볼 땐 그 차이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보당과 사회당과 노동당과 녹색당과 정의당의 차이를 잘 모릅니다. 그분들이 볼 땐 진보 정치 세력도 주도권 때문에 저렇게 다 깨져서 나눠지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안에서는 저기에 노선이 틀렸고 이 노선이 맞았고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정치를 왜 합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타협하고 연합해서 공동의 진보 정책을 관철해서 그것이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가겠다는 목표가 없다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관철하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면 정치하지 마세요. 운동하세요. 운동. 사회단체를 만들어서, 사회단체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사회단체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걸고 비탈적으로 싸워도 됩니다. 근데 정당을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와서 자기 안에 작은 차이를 계속 가지고 분열되다가 결국 당까지 다 쪼개서 만들어서 결국 한석도 안 되잖아요. 한석은 됐구나. 개혁신당만도 못한 거 아닙니까? 만약 그 분열되었던 진보 진영의 정당들이 진보 정당으로 뭉쳐서 했다면 대한민국 국민은요, 최소 5석을 줍니다. 많이 줄 때 10석을 줬어요. 민주노동당 2004년도에. 그 이후로 2004년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이은 이후로 계속 쪼개지면서 계속 의석이 주는데 그 문제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없이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제가 거기 있는 동지들을 따로따로 만나보면 아니 이번 총선은 연합해서 정 안 되면 이 자기 당명을 유지한 상태에서 별도의 연합정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후보를 내서 공동으로 싸워라.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분열주의자하고의 싸우면서 끊임없이 통합을 만들어 왔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분열돼 왔고, 지난 25년간 당명이 제가요 집에 지금도 있습니다만 선거를 6번 나왔는데 잠바가 5개예요. 예. 새천년 민주당, 예?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민주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예, 잠바가 5개예요. 나는 당을 옮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당명을 계속 바꾸는데, 이 당명을 왜 계속 바꿉니까? 계속 분열되어서. 그래서 계속 분열됐기 때문에 다시 또 당명을 바꿔서 통합을 시도해서 통합이 되거나, 분열된 상태의 당명으로는 선택을 못 받으니까 그냥 이름만 바꿔서 당명을 바꾼 적도 있고요. 왜 이렇게 우리 당의 이름이 연합과 통합이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갔을까? 그만큼 분열이 많이 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으로 우리가 선거를 3번 치렀어요. 총선을 3번 치르고 대통령 선거를 2번 치르고 이번에 3번째고.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2015년 창당된 이후부터 지금 10년 사이에 한 번도 당명이 바뀌지 않은 첫 경험을 지금 우리 야당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전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외국 가서 그런 얘기하면 웃어요. 야, 우리는 80년 됐는데 무슨 10년짜리 정당 가지고 뭐 2년, 3년마다 당명을 바꿔서 잠바를 갈아입었던 저로서는 굉장히 무슨 소리냐. 정당의 기반이 그만큼 취약합니다. 늘 분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정당의 가치를 어떻게 끌고 왔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저 같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죠. 정당에 참여할 때 저희는 진보적인 정책이 집권 가능한 정당의 주요 정책이 되게 해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제가 정치를 시작했을 때의 야당의 분위기는,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볼 때 제가 지금까지 봤던 분 중에 가장 진보적인 정치인인데, 사석에서 얘기하면 공개적으로는 중도 개혁주의를 표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이 조금만 더 진보적인 정책을 피면 빨갱이다, 공산당이다 하도 20여 년을 그 악마화해서 살았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하는 거예요. 극도로 조심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중도 개혁 정당. 이게 아주, 그래서 이게 우리 당은 항상 사회자나 축사하시는 분들이 마이크만 잡으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중도 개혁 정당, 새천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중도 개혁이 뭐야? 중도 개혁이 뭐야? 이제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들어와서 드디어 이 전국적인 이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제 됐고요. 당선은 새천년 민주당으로 됐지만 이제 열린우리당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열린우리당의 정책 강령을 정할 때 저는 기대했어요. 굉장히 진보적인 이런 정책 강령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때 쓴 얘기는 주로 중도 개혁보다는 나아졌죠.
민주개혁, 그래서 민주를 넣었어요. 근데 민주를 원래 늘 넣는 건데 중도개혁보다는 민주개혁이 훨씬 더 한 차원 더 나아간 개혁 방향이라고 자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안에서는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 우리는 중도개혁정당 이런 마인드들이 워낙 강하게 있었죠. 근데 저같이 이렇게 그 진보적인 태제를 가지고 들어온 정치인들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정치인 모임도 근데 감히 진보라는 표현을 못 썼습니다. 우리가 빨갱이로 몰려서 당에 피해를 줄까 봐. 그래서 우리가 썼던 것이 뭐 예를 들면 뭐 젊은 미래, 뭐 새로운 모색. 그러니까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0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2009년 돌아가시고 나서 386끼리 모여서 한 20명 모여서 이제 색깔을 걸자. 그게 노무현의 유지를 받드는 길이다. 해서 그 진보라는 이름을 건 당내 블록을 처음 만듭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얼마 안 가고 깨졌습니다만, 이제 지금은 더 좋은 미래로 이제 이름을 또 바꿨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런 겁니다. 2009년, 2010년, 11년 사이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무상급식 투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김상곤 교육감이 제일 먼저 제기하고 경기도 도의회에서 싸움이 붙어서 진행을 하다가 그게 이제 서울시 의회로 오고 정세균 의장 시절에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겁니다. 근데 그 전에 경기도에서 싸움이 붙었을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토론을 하는데 지금 생생합니다. 저 투쟁을 우리 당 차원의 투쟁으로 전면화하고 전국적으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좀 이렇게 좀 중도 개혁 여기 잘 물들어 있는 분들이 뭐라면 무상이라는 말을 쓰면 바로 북한 공산당이라고 공격받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 이런 사회주의 공약을 내겁니까? 막 항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당이 그 논의를 더 못 가져갔어요. 근데 경기도 의회 싸움이 벌어지고 서울시에서 의회가 싸우면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중간에 사퇴해버린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나서야 뒤늦게 당론으로 무상급식을 만들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그것을 이제 당의 강론으로.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은 정책 강령을 조금 더 진보적으로 옮기는 데 굉장히 큰 저항이 있는 정당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2012년에 시민사회 세력과 혁신과 통합 같이 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 때 그때 문재인 후보가 이제 처음으로 정당에 합류한 그런 일이고요. 합류했을 때 제가 정책 강령 분과장을 자원해서 맡았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거기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저의 체급으로 보면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걸 맡아야 되는데 제가 손을 들고 이걸 내가 맡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때 당내에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그다음에 노동존중사회 이런 것들을 그냥 강령에다가 그냥 밀어넣습니다. 정책 강령에다가. 당은 정책 강령에 들어가야만 그것이 당의 색깔이 되는 겁니다. 때때로 모여서 이거를 이번에 당론으로 할까요 말까요 투표를 하면 맨날 무산됩니다. 그러니까 당의 정책 강령에 집어넣으면 일부가 반대하더라도 의총에 나가서 우리 당 정책 강령 몇 조 몇 터에 경제민주화가 있으니까 상법 개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우리 당 정책 강령이 있어요? 그것을 봐요. 있네, 그럼 나가. 반대할 사람들이. 당은 정책 강령에 무엇이 들어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가치와 철학의 진보적 태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할 때 항상 당은 정책 강령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당에 들어올 때 당의 정책 강령을 안 보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정책과 강령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무장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와서 당의 정책 강령과 전혀 다른 정책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 국회의원 새로 들어올 때 정책 강령 시험을 보고 통과한 사람만 자기 걸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민주당은 중도개혁에서 민주개혁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누구도 우리가 진보 진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로만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 진보적 정책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꿈이 약해져 가고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런 분위기가 일반화되어서
대선을 치른다면 국민들이 팍팍한 자기 현실을 바꿔줄 정치 세력인지 아니면 기존의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와 큰 차이가 없는 더 진전할 가능성이 없는 정책들 정당인지를 유심히 보실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이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지금의 진보적 태제를 이 170석 가까운 진보 정당의 주요 강령으로 만들었는가. 근데 왜 이 민주당은 자기 당의 주요 강령을 실천하지 않는가를 당원들이 오히려 싸워줘야 되는데 당원들이 제기하는 건 전부 정치 공학적인 싸움들을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당원운동에서 좀 새로운 당원운동이 필요하다. 정책 강령의 진보화와 그 진보적인 정책 강령을 지켜라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압박하고 그것과 다른 법안을 낸 국회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낼 줄 아는 그런 당원운동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민주당은 원래 소수의 기득권이 당을 장악했던 정당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완전 사당이었고요. 김대중 대통령과 동교동계가 모든 걸 다 장악해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아주 비민주적인 정당이었어요. 아이러니컬하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싸웠고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권교체를 만든 정당이 정권교체 이후에 당은 여전히 비민주적으로 사당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 그래서 그 싸움들이 소위 천신정이라고 하는 분들과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중심이 돼서 정풍운동도 벌이고 소위 당원당규 개정운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가는 정당의 역사를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건 결국 특대위에서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열어서 선거인단 투표를 할 수 있게 열어줬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닙니까? 만약 그때 과거처럼 대의원 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았다 그러면 이인재 후보가 전국의 지구당 위원장을 70%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당선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더 많은 사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열어놓았더니 그때 노사모의 바람이 불면서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기게 된 것이죠. 대의원 투표에서는 졌어요.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집어넣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들끼리 담합해서 대통령 후보를 뽑던 당대표를 뽑던 이 담합의 문화가 와해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는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의 권한이라는 것이 정당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과거에 비하면 한 30%대로 가라앉은 거죠. 별로 안 셉니다. 제가 서대문갑 지역위원장하고 사선 의원이어도 서대문에 있는 권리당원 3,500명이 제 말을 안 듣습니다. 제 말 듣는 사람은 한 300명? 나머지 3,200명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투표를 합니다.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고요. 저는 그게 기쁩니다.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자고 하는 그 흐름에서 이것은 되게 다랑스러운 정당의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당이 권리당원만 140만?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열린우리당 때 우리 열린우리당의 권리당원, 그때는 기간당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기간당원의 숫자가 5만 명을 못 넘었습니다. 당비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당원들에게 당비 내라고 그러면 그 어른들이 화를 냈어요. 내가 김대중을 만들려고 지금까지 집 한 채를 날렸는데 뭐 1,000원을 안 내서 나한테 투표권을 안 줘? 그래서 투표하러 왔다가 투표권을 안 주니까 다 탈당계 쓰고 나갔어. 내가 그분들 다시 입당시키느라고 3개월을 한 100여 명 되거든요. 그냥 술 먹고 매달리고 1,000원 내게 하고 막 그게 문화거든요. 인식인데 지금은 뭐 1,000원 내는 거 뭐 너무 당연한 것이 돼서 당원이 세상에 당비 내는 당원이 100몇십만 명? 전 세계에요. 중국 공산당, 북한 노동당, 북한 노동보다 우리가 많을 것 같아 당원이. 근데 이건 전부 자발적이잖아요. 이게 정당의 역사에서 이 당원의 참여형 정당의 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저는 또 하나 여기서 느끼는 게 지금 당원이 그러면 민주적인 토론과 정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정상적인 의견 수렴이 돼서 그게 당의 운영이 반영되고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세력이 막 선동하면 거기에 대항을 못하고 민주적 토론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절박해서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건 이해하지만 그걸 계속 그렇게 끌고 갈 거냐 민주당의 미래에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우리 개혁 과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헌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이 놀라운 민주당의 이 노력과 목숨을 건 싸움, 저게 보면요, 그때 내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면 제가 많은 당직자, 보좌진들과 당직자들을 굉장히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도 우리 좀 대표실에 메시지 팀에 있는데 우리 당직자가 와 있습니다만 다 제가 그 중에 한 70%는 다 아는 애들인데, 야, 저놈 저러다가 저 죽어 맞겠다 싶을 정도로 총을 든 계엄군과 몸싸움을 하는데, 뭐 어떤 놈은 발을 걸어 넘어뜨린 놈도 있고, 그래서 내가 저 새끼 저거 안 되는데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화면을 보고 있는 제가. 그렇게 뭐 총으로 쏘든 말든 나는 이걸 막아야 되겠다고 싸웠던 그 국회의원들과 그 보좌진 당자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저러다가 자기가 살상당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절실한 마음들이 아직 민주당에 남아있다.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이 앞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좋은 가능성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어쨌든 계엄을 막아줬던 우리 민주당 동지들과 당직자 보좌진들, 전달에 내가 이렇게 감동받았다고.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점도 있고 개선해 나가야 될 것도 있지만, 역시 우리의 희망은 민주당이고 의회를 중심으로 최후의 교두보를 만들어 놓는 일이 항상 소중한 것이었다는 걸 한 번 더 경험한, 그래서 대한민국은 역시 정치 무관심이 가장 위험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주의는 늘 후퇴할 수 있다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늘 이런 유려를 갖고 방어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 교훈을 또 한 번 느낀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